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자,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최강시사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감사합니다. 바쁜데요. 이렇게 나와주시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시각. 일단 기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취재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보도,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에 나온 P&R 리서치 서명원 대표 보도까지 쭉 보면 상당히 발품을 많이 팔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취재하고 있구나. 저는 사실은 뉴스토마토가 저희 업계에서는 경제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치 분야는 사실은 조금 이런 표현 좀 부적합하게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까지도 다방면으로 세게 보도 취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네. 저는 언론사의 어떤 기자의 기사 한 줄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토마토의 이번 단독 보도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과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언론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정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미디어 매체가 될 수 있는 그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께서 주목한 내용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일단, 보도에서. 저는 그 첫 번째는 네. 사실 그동안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촉발된 이른바 공천 개입 파문, 요걸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그것이 명태균 게이트를 거쳐서 이제 이게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로 가게 되는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그 여론조사 보도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정치권 전반이 도대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인가 정말 그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 어제 나온 보도 가운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윤석열이가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령도 대통령이 훨씬 많으신 걸로 압니다. 네. 그런데 그 사석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조사 보고서 같은 것을 요구한 거고 실제로 명태균 씨 보고서에 의존을 하고 그 김웅 전 의원의 그 전언처럼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무 협상의 파트너였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비선이지 않습니까? 선거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직함을 갖지 않은 분이 단일화 협상을 실제로 주도하고 성사시켰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상당히 이게 큰 파문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말이죠.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씨도 사실은 그 정치권 밖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아무 사람들입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예. 이분들이 지금 다 판을 주도하고 판을 뒤집어 엎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 사건은 사법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커다란 정권의 명운을 건 그런 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된 기사가 서명원 지금 말씀하신 P&R 대표 이야기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의문점을 좀 제기를 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누군가의 작업 오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보도 이거 이제 꼼꼼히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이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많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네. 여론조사 업계가 상당히 술렁할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선 절대로 어떤 그 표집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세대별 그리고 지역, 성별, 정치 성향별, 뭐 소득별, 뭐 직업군별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공정하고 바르게 해서 실제로 대략의 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추론을 하고 그리고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대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얘기했어요. 이 누군가는 실제로 왜 이런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냐면 이 조사하는 그 회사 사장이 대표가 보기에도 튀는 결과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튀는 결과가 나오려면 소위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에서 하면 그 회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이를테면 갤럽은 좀 보수적이야. 그리고 또 NBS 조사도 보수 표집이 많다더라.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 다소 진보적인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뭐 이런 어떤 판단 때문에 네. 이제 하우스 팩트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인지도가 높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렬하게 하우스 이펙트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붐업되지 않았을 네. 것이다. 조사하는 업체의 대표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보수 미디어들의 공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 상당히 놀랐는데 공작이요? 예, 이런 것도 한몫한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명태균 씨 이야기 맞나요? 그런 것 겨냥한 같습니다.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본인이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명태균 씨를 포함한 미래한국연구소 이 사람들 뉴스 보고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연령별 투표율 가중치 예컨대 연령이 높으면 보수 지지층의 그 뭡니까 이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긍정평가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 혹시 부여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안 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론조사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부터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리고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답변 결과, 응답 네. 결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예. 2019년도에 미래한국연구소 시사경남하고 외주를 받아서 P&R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돈을 못 받았다. 돈도 못 받았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뭐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경남에 내려가서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만 혼자 막 얘기를 하고 이래서 도대체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지난번에 있었던 P&R 리서치 조사에 대해서 신뢰를 해도 되는 것이냐. 문제는 그 조사를 이분의 고백인데요. 본인도 몰랐는데 이 작은 회사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계속 거의 지방지들하고만 일을 하고 그래서 큰 신문사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큰 신문사 그리고 방송 뉴스 큰 자막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저희만 유독 윤 대통령이 높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것만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계속 했습니다. 나오니까. 예, 신문이나 미디어들이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당혹했다. 이러면서 점점 하우스 이펙트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튀는 결과가 자꾸 나온다. 이게 아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BS 인터뷰인가요? 나는 브로커 아닌 그림자다. 근데 그림자가 이런 작업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업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튀는 결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목적이 뭐였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명태균 그는 누구인가? 네. 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앞으로 이제 계속 후속 보도를 이어갈 텐데 이분이 뭐 혹자들은 뭐 그분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네. 그 김영선 의원과 반 세비를 정도를 그냥- 반띵하는 사이잖아요. 2분의 1은 내 거다. 일전 한 푼도 1원 한 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돈 문제도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는 이분은 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직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2022년 5월 10일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 VIP 자격으로 참석을 할 때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참석을 해요. 명태균 씨 네. 부부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림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그림자의 의미가 상당히 다층적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쿠에서 어떤 실력을 행사하는 실세로서의 그림자. 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림자. 네.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도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영태균 씨는 뭐 계좌 거래 같은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하. 그러니까 마쿠의 실력자, 본인 스스로는 정책 책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1차 뭐 뉴스토마토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고 조사를 하죠?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상일 것이다. 네. 뭐 이런저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또 추측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만 신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또 근데 또 어제 보도됐던 것 중에 윤석열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꾸 달란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윤석열이가 생각, 이렇게 할수 있나요, 말을? 저는 모든 그 네.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여러 매체, 여러 언론,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보고서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2개 이상, 3개 이상의 여론조사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꾸준히, 이건 아마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큰 선거를 지휘하는 정당에서는 몇 개의 여론조사 업체들과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공표하지 않는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실제로 추세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몇 개의 그 회사들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보고서 혹은 또 P&R 리서치의 보고서는 튀는 조사라고 본인 스스로 대표가 발언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혹은 당시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기에 괜찮은 예. 보고서인 거죠. 기분 좋은 보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연락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지금 윤 총장한테 문자 왔다. 예. 이거 빨리 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오지만 아침에 와서 반드시 프린트아웃을 해서 갖고 갔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프린트아웃을 해서 가져갔냐. 온라인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가 셀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프린트아웃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가서 대면 보고를 했던 게 직접 아닌가. 보고를 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네. 3억 7천, 뭐 2천, 3억 2천, 7천 이 돈을 썼는데 받지 않고 해줬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거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범죄 아닌가요? 저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뵈면 이것 좀 여쭤보려고 선거법이나 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뇌물죄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대가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뇌물. 대가성은 있죠. 있다고. 근데 또 뒤에 또 예. 어떤 아니 근데 다른 예. 거 다 떠나서 3억 7,520만 네. 원은
32,520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큰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에서 대납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해서 엄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수사를 세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뭐 보도됐던 내용 중에 그 제보자 이 씨 네. 회계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감에 나가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다, 할 것이다. 그러면 향후 파장이 더 클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예. 한밤에 민주당 쪽 취재를 했습니다. 아하, 예. 그 혹시 그 이 씨가 알파벳 이 씨입니다. 예. 그 알파벳 이 씨가 그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내용을 민주당 쪽에도 제보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 연락을 해서 출석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이 씨의 출석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뉴스토마토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직은 정보가 많은 거 민주당의 정보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보자 이 씨가 왜 다 밝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을까입니다. 뭐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11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명태균 씨의 소개로 김영선 전 의원 국회의원실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태도나 내용을 볼 때 저런 사람들이 한국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상석에 앉아서 5선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상대로 뭐 막말, 험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보기에도 적절치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스피커폰을 김건희 여사한테 오면 스피커폰 틀어놓고 창원시 공무원들 있는 데서 몇 차례 틀어서 외울 정도로 그 내용을 외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무슨 사기꾼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쓰면서 모멸감을 준 이런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억대의 개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받지 못한 아까 보면 서명원 대표도 예. 돈을 못 받았다. 못 받은 것 같아요. 명태균으로부터 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보자 이 씨의 경우도 명태균 또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거는 공익제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그래서 국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사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준석 의원입니다. 어제 추가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돌풍도 명태균 씨의 작품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일단 이준석 의원이 좀 행보가 조금 이상하다. 예전하고 다르다. 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제 보도 또 보면서 조금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좀 재밌는데요. 일단은 개혁신당 쪽에서는 전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은 김건희 여사 공천 그쵸. 개입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준석 대표가 아닌데 왜 자꾸 이준석 대표 문제를 주목하게 만드냐. 네. 예, 보도에 각을 분명히 해라. 옛날 운동권 말로 하면 주타방을 분명히 해라. 예. 이렇게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설명을 예.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 또한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많이 엮여 있다라는 얘기가 개혁신당 주변에서 흘러다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하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과의 관계는 당장 손절각이다. 그런데 엮인 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결정을 못하는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혁신당 관계자는 그런 말도 해요.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목줄이 잡힌 거 아니냐. 뭐가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2월 29일 7불사 회동 당시에 네. 도대체 이 홍매화는 누가 심으라고 한 거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그 국회 운영위 현장에서 만난 천하람 의원을 만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물어봤다는 거 옆자리여서 예. 그 홍매화 누가 심으라고 한 거야?
주지신님이 심으라고 했습니다. 스님이요. 네, 스님이 심으라고 했다라고 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통화한 JTBC의 신혜원 기자에 따르면 네. 기억이 안 난다. 아하. 네,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그렇겠죠. 명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예. 당시에 이 홍매화를 두 그루를 왜냐하면 3월 10일인가부터 그 지역에 홍매화 축제가 있대요. 네. 그래서 홍매화 두 그루를 사가지고 실제로 배달한 또 아무개가 D씨인가 네. 있어요. ABCD 예, 가운데 예.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났던 분에 따르면 스님이 심으라고 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개혁 정치인으로서 보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당까지 창당해서 출범한 네. 이준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대목이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 천하람 같은 젊은 정치인이 없냐. 그건 매우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그 젊은 정치인들의 기계답게 이런 구태한 문제들이 발견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의롭게 나가는 의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상하게 명태균 씨 그렇죠. 입장에서 하고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계속 짧은 코멘트와 함께 사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공개 저격을 해요. 이제 그것을 사실은 이거 너 당신들 내가 그동안 지난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내 편에 서서 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그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박지훈 변호사님 어제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깔끔하지 않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논평대로 하면 말이 길다. 예. 그 말 중에 SNS 입장을 바로 밝혔던데요. 네. 그 내용도 뭐 크게 실제로 내용은 긴데 뭐예요? 뭐 확 와닿는 그런 그러니까. 거는 별로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말 의문적인 뭐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길게 그냥 풀어놓은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 의원 좀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는 곤혹스러워한다라고 봐야 얘기가 되겠죠? 네.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스스로 그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통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주변을 이렇게 취재해 보면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업자인데 왜 그런 사람하고 계속 만났을까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같이 아주 스마트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요. 딱 손절하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가 많다. 아하.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치권 내부에서 흘러다닙니다. 자, 또 한 군데 사안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계속 보도는 될 겁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어떠한 입장도 안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딱 한 번 그냥 공천 개입했으면 됐겠지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요새는요, 제가 취재를 다 예, 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뉴스토마토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아하. 서울의 소리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대략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고야 텄다 텄어. 이 방어가 방어가 안 된다. 안 된다는 네, 거죠? 방어가 안 된다. 야,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실드 못 치겠다.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돼. 끝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추석에 명절에 다 지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의료 대란 문제 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김건희 여사가 또 직전에 마포대교 통치자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이거저거 지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끊임없이 대통령실 향해서 물어볼 때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켜보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토마토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보도할지 이제 세층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겠죠. 아마도. 대응도 불가한 상황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또 흘러나옵니다. 알아야 대처할 건데 이걸 가서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한테 예. 물어보기도 아니 다 떠나서 예.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가 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김영선 의원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아니고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야. 이야, 이거 내가 참-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해가지고 전략공천 얘기하고 블라블라 했어. 네. 그 말을 하면 대통령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나서서 이 명태균 당신 누군데 감히 김건희 여사하고 이런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을 하느냐.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안 나온답니다. 그것도 좋지 그 말이 안 나오니까. 나오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을 못하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명태라 그랬지 명태균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사진 바로 사진 바로 올리고 단일화 협상 한 카톡 예. 내용을 얘기를 하고 김웅 의원이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실제로 그러니까 선대위원장급으로 움직인 거예요. 윤석열 네. 캠프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이게 확인이 됐으면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겉으로는 공정이네. 뭐 정의네. 엄청 의로운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실망이 넘어서 참담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욱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인데 또 최근에 검찰 수사 심의에서 최재형 목사 기소해야 된다 이런 권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다 포함해서 특검 또 수사 심의의 기소 부분 네. 이 부분 또 가능할까요? 그 제가 어제 검찰 쪽에 취재를 했는데요. 예. 근데 오늘 아침부터 그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심우정 총장에게 주례 보고를 보고를 하지 했다고 않았습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수사팀 검사들의 의견을 심우정 총장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둘 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둘 다 불기소 처리하고 네. 끝내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 2단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론의 역풍과 문매에 이러니까 특검해야 돼. 어제 이제 NBS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예, 60%가 넘습니다. 네. 65%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명품백 터지기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검 여론이 높습니다.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해서 그렇지 국민들은 이거 해야 된다는 건데 검찰에서 보기 좋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둘 다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요구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정말 참담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어제 저는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의장이 조금 너무 무른 대응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 기가 막히고 재밌었던 점은 어떤 거냐면 국민의힘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계속 했어요. 네. 사기꾼 했는데 돌림 노래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을 붙여요.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윤석열 사기꾼, 윤석열 사기꾼. 이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국회 웃깁니다, 본회의장에서 웃깁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네. 해볼까요? 윤석열 사기꾼 이게 이렇게 됐었어요. 저희 얘기가 아니라 국회 국회 본회의장에 나왔던 본회의장에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올 거예요. 조사 결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참 답답하고 암담한 생각이 드는데 심우정 총장 주변 취재했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네. 또 뭉갤 것이다. 또 뭉갤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총장이 나서서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이 결코 검찰에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특히 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청과 맞습니다. 공수처를 분리하는 분리하는 거. 법안이 올라와 있기 예. 때문에 거기에 기름 부을 일 없다 해서 이 또한 흘리면서 계속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4년 6개월 뭉갰잖아요. 네. 명품백 사건도 언제 발표할지 알 수가 없다. 네. 당장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낮다. 보인다. 이게 검찰의 심우정 총장 주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항상 김종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가 출장 가시면 제가 나오는 것으로. 네. 예.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됐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좀 잘 나와야 댓글 되는데 달아주고 계십니다. 예, 아, 예. 자, 장윤선 기자의 최강시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특별한 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갈수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관련된 의문을 제기한 대통령 정 비서관 5시간 녹취록 공개를 해서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보도도 뭐 저희 뉴스토마토도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쌍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뉴스토마토에서 공천 개입 의혹인데 여기는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라면 여기는 용인갑, 뭐 김대남, 예. 뭐 이원모 그쪽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대남 전 비서관 행정관인가요? 이 사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토목학과 대학을 이제 토목학과를 졸업해서 건설회사를 좀 오래 다니신 것 같아요. 예. 강원도의 지역 기반을 두는 건설회사를 오래 다녔고 정치권하고는 크게 인연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 그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캠프에 있었군요. 예,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인수위 그다음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주로 이분이 했던 일은 조직 관리, 그러니까 이제 바닥 민심을 다지는 그런 일을 대선 캠프에서 했고 그 연장성상에서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 그래서 이제 소통 관련 소통 관련 일을 조직 관련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이랑 연락 많이 하고 시민단체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음성 파일을 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김대남 전 비서관하고 이명수 기자 간의 통화 녹음인데 이 통화는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총선 후겠죠? 아닙니다. 총선 할 때 그 무렵. 작년 9월 첫 통화는 작년 9월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통화가 올해 8월까지 11개월 동안 거의 1년을 통화했네요. 11개월 동안. 그리고 그 문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된 문제의 통화는 정확하게 올해 2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2월 20일 전까지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2월 20일 날 첫 보도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용인갑으로 올 수 있다. 라는 첫 보도가 2월 20일 날 나와요. 보도가. 이때부터 이제 이거 여사가 이제 이철규통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26일 날 결국 이원모 비서관이 용인갑에 전략 공천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밀려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자기보다 더 센. 그렇죠. 당연히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대통령실 그래도 그 비서관 직무대리로서 해갖고 뭐 와서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였고. 근데 이제
밀려나는 상황이 돼서 그 긴박한 사이에 이제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 그 상황입니다. 예. 그 이명수 기자, 저는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되게 대단합니다. 너무 좋아요. 좋은 게 그렇게 녹음이 전 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라도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 또 예. 친하게 다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하여튼 이 김대남 씨하고 이명수 기자 관계는 어떤 사이입니까? 작년 9월에 이제 첫 통화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9월에 다들 피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받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통 관련 업무를 소통 업무를 예, 하니까 전화를 본인은 잘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한다. 진영 가리지 않고 예. 첫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첫 통화 때는 좀 뭐랄까 머뭇하고 경계하죠. 네, 처음에는 그러겠지만, 9월 5일 날 처음 통화하는데 작년 9월 5일. 네. 근데 이원모 행정관 이분이 그렇게 저는 이제 욕도 많이 먹는데 그 전체 통화 5시간 반을 다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악랄하거나 남의 그 등에 이제 칼 꽂거나 뭐 좀 욕심은 있겠지만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뭐 이런 건 아니다. 예. 네. 이제 첫 통화에서 강원도라는 걸 알게 돼요. 고향이. 네. 강원도 영동. 김대남 강원도 씨. 서로 구산 사투를 쓰니까 예. 고향이 어디냐? 예. 나는 강릉이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전 삼척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동네 뭐 얘기도 예, 나오잖아요. 영동으로. 영동은 사실 거리는 좀 멀지만 같은 예. 거의 쪽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분들. 거기서 좀 확 풀어진 것 같아요. 첫 통화부터. 아하. 9월 5일 첫 통화부터. 그래서 김대남 비서관이 예. 이때부터 이미 그 9월 5일 첫 통화에서 통화가 이제 2번 이루어지는데 네. 두 번째 통화에서 9월 5일 하루에 2번을 통화합니다. 내가 용인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예. 김대남 씨가 그런 얘기를 네. 하는군요. 거기, 이명수 기자한테. 예, 그 용인에 보면 강원도 도민회가 잘 됐고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산다. 거기 용인 갑지였고. 예, 예. 뭐 도민회가 뭐 17만 명 뭐 이런 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김대남 비서관의 숫자를 그렇게 얘기해요. 네. 강원도 사람 많이 사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예. 이명수 기자한테. 첫 통화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하. 이분이 이제 정치권에 발을 담그신 분이니까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 거니까 이제 기자들이랑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네요. 또 연분도 쌓고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약간 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예, 뭐 예. 고향도 비슷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또 할 거면 뭐 이쪽은 저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기자라면 예, 예, 또 아마 기자라고 그런 하면. 생각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고 또 그런 것 중에 가장 문제가 그 김건희 여사 공천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해버렸어요. 일단은 그 해당 부분 녹음 내용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혼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그거를요?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골 때리네. 그러면 나 지금 한동훈이 거 걸었으면 뺄 뻔했네. 그러니까요. 예. 진짜는. 지유는 떠나서. 지우는 떠나서 그렇죠. 예. 나 그럼 잭석에 이거 빨리 교수님한테 보내야 된다. 나를 인천도 싫어. 자, 이 녹음 내용을 좀 들었는데 참 직접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결국은 사실은 본인은 공천이 안 되고 이원모는 또 되고 당시 다 기억날 겁니다. 원래 이원모 비서관이 강남 을인가요? 네, 박진 의원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돌리고 갔던 곳이 용인갑이고 용인갑에 저렇게 가서 공천까지 받습니다. 전략 공천을 예. 받죠. 근데 문제는 이 김대남 씨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대남 비서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콕 집어서 또 그 루트를 이철규 얘기도 이철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이철규 의원이 이제 공간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다 이 용산의 의중 내지는 용산의 뜻, 의지를 대변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간 위에 용산이 심었다라는 거는 이미 다 보도가 됐고요. 이철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이철규 의원이 예, 이미 지난 총선 국면에서 이미 다 보도가 됐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 뭐 국민의힘 출입을 안 하는 잘 모르는 저 같은 기자도 다 그랬던 예. 건데 이제 김대남 전 비서관은 거기서 더 나가서 콕 집어서 이철규가 이제 용산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픽을 작업하는 거다. 이철규는 김건희 여사 다이렉트 어떤 예, 예. 그 통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원모 비서관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당에서 저렇게 애지중지하고 저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냐. 그냥 한 명 아니냐 후보 중에. 근데 이제 강남을 간다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해서 그때 사실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렇게 이제 김대남 비서관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도 해요. 용인갑이 험지 아니야. 여기 좋은 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녹음 파일을 제가 공개하진 않은데 예. 이명수 기자랑 얘기. 왜 그러냐면 19대, 20대, 21대까지를 다 이겨요. 전복민 의원이 있었나요? 그럴걸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용인이나 수도권에서 거의 국민의힘이 그 유일하게 이기는 곳이 21대 경기도에서 21대 때도 심지어 이기거든요. 맞습니다. 21대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국면에서 이겼었어요. 180석 할 때도 그때 경기 지역 10석, 12석이었는데 7석 했습니다. 7석 할 때 그 한 곳이 저기였어요. 59곳 네. 중에서 미래통합당이 맞아요. 겨우 7개 이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인갑이었는데 그때 득표율 격차가 7% 8%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났던 거예요. 그 정도 이겼으면. 그러니까 용인갑을 지금 올 때 그 얘기를 다 해요. 여기 좋은 거니까 지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자, 참 그 이원모 비서관 결국은 이제 떨어지고 또 김대남 비서관 역시 공천에서 떨어집니다. 또 낙선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또 이명수 기자가 어떤 얘기 지시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철규 해가지고 예. 문자로 확 해가지고 예. 뭐 여사 뭐 저거 얘기하면서 예. 용인갑으로 뭐 그 하는 게 여사 저거 뭐 그래서 그 사천 그 뭐 저거 하면서 쓱쓱 건드려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예. 그 문자로 해. 예. 살짝 겁을 줘. 예. 텔레를 하든지 텔레는 잘 보더라고. 예. 뭐 텔레를 하든지 해가지고 네. 겁을 줘. 이거 뭐 저 이원모 뭐 어제 방송 KBS에서 나왔는데 아유 이거 뭐 여사님 사람인데 그 말들이 많은데 네. 낙하산으로 어디 공천 보냈냐고. 이거 좀 말들이 많고 뭐 지금 이거 제 소환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뭐 좀 알아본다고 문자했다고 하면서 던져봐. 자, 이 녹음 내용 딱 두 가지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을 끼친다.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고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약점 잡아서 겁을 주면 이원모 공천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는 이게 네. 공개가 되니까 자기가 그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뭐 허위의 사실을 그렇죠. 얘기했고 본인은 과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부풀렸고 뭐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네. 이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월부터 이분은 용인갑 출마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 이명수 기자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주말마다 용인을 내려가서 명함을 돌려요. 아하. 그 내용이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예. 9월 5일부터 이명수 기자랑 적극적으로 친분을 맺는 이유도 너 강원도에잖아. 거기 강원도 전서 도와줘. 좀 살펴라고 얘기를 해요. 9월 5일 통화에서.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우리가 흔히 이제 침발로 논다고 하죠. 그렇죠. 거기 가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좋은 예. 지역구니까 국민. 왜냐하면 그리고 또 21대 때 당선된 현역 의원이 예. 뇌물 혐의로 징역 전복민 7년을 받고 있죠? 예. 예, 날아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이른바 대통령실 또 예전에는 청와대 있던 네. 사람이면 교통 정리해서 거기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딴 사람도 예, 예. 약간 침발라 놓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후보들도 몇 명 있는데 네. 자기가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있던 출신이니까 사람이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이제 이원모 비서관이 날라오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고 이걸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작전을 이명수 기자랑 그 짠 거고 그래서 이때 실제로 이철규 의원의 핸드폰 번호를 불러줘요.
010 뭐 그거 다 녹음돼 있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거기서 역제안까지는 아니고 추가 제안을 해요. 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원모도 치고 들어가야 된다. 아, 이원모도 같이 같이 압박을 해야 된다. 아하. 할 거면 이철규만 하지 말고 예. 이원모도 같이 압박을 해야 되니까 이원모 번호 줘라. 음흠. 그러니까 이원모 번호 다 불러줘. 이호모 번호 주고. 네, 압박하라고. 와. 네. 근데 이제 10분 만에 마음을 바꾸긴 합니다. 그 녹음이면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원모는 김건희 여사 사람입니까? 왜 밀어줬을까요?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검 반부패부 예. 그 연구관 출신이고 해서 특수부 라인이고 해서 그 막내라고 윤석열 사단의 하는 막내. 예, 뭐 막내라고 해서 별명이 그렇죠. 그 관계를 우선적으로 봤는데 네. 저도 이번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 내부자는 이 윤석열과 이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키를 쥐고 있는 거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그 이원모 비서관의 와이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이원모 이거를 훨씬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약간 그 공군 1호기 우리 전용기에 예, 전용기에 탔던 민간인 탔었죠. 예, 그래서 이원모 씨 부인이죠. 되게 신기하게 네.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원모 비서관이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힘 있는 사람 누군가 그러니까 공천을 꽂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툭툭 얘기하는 게 100% 다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만 얘기해요. 예. 공천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얘기할 때 아 그거는 뭐 공관위원 중에 누가 해갖고 뭐 이런 거야 뭐 누구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물론 이제 자기 지역구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다 김건희 여사예요. 다 김건희 여사. 네. 요거 이번 보도 뉴스토마토 보도도 그렇고 지금 장윤수 기자가 보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그나마 빠져 있어요. 별로 안 다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가장 이게 말이 되나 신기하기도 가장 하고요. 황당한 게 예.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이 오기 전에 네. 분위기 좋을 때 야 이거 내가 될 것 같다라고 네. 할 때 그러니까 2월 20일 전에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데 한번 위기가 있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릴까 현수막에 네. 당연히 대현수막 걸잖아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릴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 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요. 예. 윤한 갈등이 확 불거지면서 야 내가 배팅 잘했다. 한동훈과 같이 걸었으면 나 나가래. 그러니까 나 그런 얘기 할 뻔했다. 거죠? 예, 예. 그런 얘기 하면서 그래갖고 지금 한동훈 쪽에 줄 쓴 사람들 다 그 아웃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야 나 이거 잘했으니까 사진 빨리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신하다. 여사한테 사진 보내야지. 야, 여사 그때도 여사가 나옵니다. 그때도 여사. 대통령이 아니고. 예, 대통령이 아니고. 와. 여사한테 사진 보내야지. 그러면서 나는 이건 방송을 했으니까 나는 네. 일편단심이니까 일편단심의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인데 김건희 여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네요. 네. 대통령실에 비서관을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 일편단심으로 항상 뭘 보고하고 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여사다. 여사예요. 본인이 녹음 자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또 이철규 의원 이원모까지 비서관까지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글쎄요. 많은 저도 게 그 있습니까, 기자님께서? 사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친하다. 그 와이프랑 예. 와이프랑 김건희 여사랑 굉장히 친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요. 네. 여러 차례 하고 되게 각별하게 여긴다. 여사가 또 이원모 비서관을 각별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도 되게 친하잖아라고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그 이원모 하면 대표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청와대를 그러니까 요새는 대통령실인데 그러니까 청 여사님 사람이잖아. 아, 청 여사님. 요건 방송 안 한 건데 요런 예. 표현도 쓰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여사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원모 비서관을 대통령의 어떤 총애를 받는 검사 후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부부가 여사님의 사람이고 여사님이 특별히 챙기는 와우. 사람이다라고 와우.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와우. 왜 그런지는. 그리고 이제 뭐 그 두 부부가 이제 중매도 서주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매도 서주고 자생한방병원 딸이잖아. 뭐 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이철규 의원 또 윤석열 친윤 의원인 줄 알았지만 친김 의원일 수도 있다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는 좀
나뉘는 것 다릅니까? 같아요. 다릅니까? 왜냐하면 예. 그 방송을 했지만 네. 그래서 이원모 공천이 잘못되면 네. 이철규가 날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철규가 날아가. 예,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철규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특별히 챙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아, 친윤이 맞네요. 그러니까 네. 이원모는 여사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여사님이 특별히 챙겨서 이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 끝장이야. 네. 날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철규 한테 이명수 기자가 좀 겁을 좀 줘라라고 김대남 전 비서관이 좀 얘기를 했다가 아주 좀 빨리 10분 만에 입장을 바꿨다면서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네. 김건희 여사의 명을 받던 김대남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공관이 예. 이거를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길 수 없을 그러니까 것이다. 처음에는 이명수 기자를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야 공격해 압박해라고 했다가 한다고 되겠나 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지는 남겨둬요 사실. 예. 이제 공격을 취소해라고는 안 하고 압박할 수 있으면 해봐. 근데 나는 조용히 있고 이원모를 도울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략을 이때부터 수정하는데 그냥 나는 공격 가는 쪽으로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까, 녹음? 예. 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전까지는 9월부터 2월까지는 계속 내가 용인갑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명수 기자가 전화해서 형님 뭐 하세요? 그러면 나 지금 용인 내려가 내지는 뭐 용인에서 뭐 몇 명 500명 오늘 500명 만났다. 뭐 명함 몇 장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공천에서 떨어진 이 2월 26일 이후로는 계속 나 이제 여사님한테 보험 들어서 공격 가야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도할 내용이긴 한데 예. 이분이 공기업에 8월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2월에 공천에서 떨어지고 네. 4월에 총선 결과 나오고 8월까지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넉 달. 예. 길잖아요. 예. 보통 이제 바로 챙겨주는데 이원모 비서관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청와대 다시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바로. 예. 근데 자기는 4개월 동안 이제 물 먹고 있으니까 모종의 얘기를 이명수 기자한테 합니다. 네. 나 계속 그 가운데도 나 지금 공기업 들어가려고 작업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내가 지금 공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때 또 모종의 얘기를 해요. 아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양심선. 혹시나 양심선 하겠다. 공기업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계속 이때부터는 공기업에 들어가는 예. 이제 좀 약간 그런 어떤 방향성 자신의 이런 게 좀 확실한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이것도 또 뉴스토마토 좀 비슷한 맥락의 보도인 게 김영선 전 의원의 양심 기자회견 똑같잖아요. 맥락이. 똑같아요. 내가 네. 폭로해서 김건희 여사 건 폭로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저희가 보도했던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양심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넉 달 만에 다시 공기업 감사로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기업 감사로 결국 그래서 들어가죠. 예. 정말 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이원모가 뭐길래 선거 나가가지고 그 좋은 지역구 나가가지고 떨어졌는데 다시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허위의 얘기를 했다. 김대남 네. 비서관이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대남 비서관이 상정하고 이렇게 바닥에 깔고 얘기했던 그 상정했던 부분들, 가정했던 부분들이 네. 사후적으로 다 사실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기업에 예. 취직했고, 등등. 다 공기업 들어갔고, 야 지금 여사님 픽이야. 지금 여기 와서 그냥 꽂으려고 하는 거야. 전략공천으로 꽂아줬잖아요. 꽂아줬고요. 예. 예. 자기는 작업해서 나 공기업 갈 거야.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보도에서 네. 해서 공기업 갔고요. 예. 이건 뭐 다시 뭐 여사님이 챙겨줬는지 해갖고 모르겠지만, 다시 용산 들어갔고요. 비서관으로 예. 공직기강 비서관. 예. 요직이죠. 네. 이전에는 요직입니다. 인사비서관이었고 공직기관 비서관. 두 개 다 요직이에요, 사실. 둘 다 굉장한 요직입니다. 예. 예. 그거 보면 실제로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뒤편에 뭐 일단은 김대남 씨 얘기긴 하지만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김대남 씨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 아닙니까? 예. 그 하나만 더 여기서 네. 이제 뭐
오늘 사실 이제 이후에 보도할 얘기 이미 많이 했는데 가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했는데 네. 그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을 줄 수 있는 권력자로 계속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분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많이 해요. 윤석열 하긴 대통령 합니까? 많이 해요. 아하. 많이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죠? 실패, 무능, 불통.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예. 그 안에 있는 비서관 그러니까는 같은 사람이 권력자로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아 답답하다. 아하. 일 안 된다. 저러니 되겠나. 저러니 지지율 떨어지지. 그거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도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강승규 수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지민사회 자기 수석실에 위에 있었으니까 예, 있었으니까. 강승규 수석 뭐 이런 예. 얘기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당연히 이명수 기자는 가장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분은 권력자. 잘못 보이면 끝장나는 사람. 이철규 나라가. 네. 나 여기서 잘못 보이면 나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으로 갈 예. 수도 있고 어떻게 네. 해서든 이 여사님한테 잘 잘 보여야 보여서 돼. 보험 하나 들어놓고 공격 가야 돼.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패 기자회견을 문제 하고 아이고. 기자회견을 하고 뭐 담화를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명수 기자가 11개월이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죠. 뭐 전화해서. 그거는 뭐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 자꾸 뭐 오늘 좀 보도될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보도할 이번에 내용입니다. 후속 보도가 네, 월요일 날. 네, 네.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음 파일도 있습니까? 대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죠. 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네. 월요일 날 이번 월요일 날 했고요. 앞으로 네. 나올 얘기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예,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예, 예. 답답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저희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만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국정농단이고 그게 최서원 씨죠. 네. 최서원, 최순실을 그 사람이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앉혔다. 이것도 탄핵 사유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직에 추천하고 본인이 꼽아주고 이런 것들이 맞다고 하면 이건 탄핵 사유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명백한 탄핵 사유고 국정농단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고 다 걸리는 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힘들죠. 뭐 보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압수수색이나 이렇게 대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도 별 말이 없고요. 예, 별 말이 없습니다. 장혜수 기자님 하신 보도도 제가- 크게 제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니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묻진 않았고요. 네. 각각 입장을 물어보는 게 이제 김대남 본인, 그렇죠. 본인 녹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도 입장을 물어봤고요. 이철규 공관위원, 그러니까 예. 이철규 의원한테도 의원한테. 물어봤고 예. 이원모 그 비서관한테도 각각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굴 때리는 게 김건희 여사는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체코에 있을 때 제가 질문지를 보냈거든요. 체코에 지금 순방 갔을 때. 술방 갔을 때 이제 보도 직전에 체코에 있을 때니까 전화해봐야 뭐 어차피 안 받으시고 그리고 네. 카톡을 보내면 바로 봐요. 김건희 일십이 여사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이제 본다. 읽어보고 일시비예요. 아, 일시. 그렇겠죠. 답하기 예. 너무하죠. 아니 근데 그게 다른 게 예. 이명수 기자가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예. 김건희 여사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어떻게 카톡 메시지 두 사람 관계 그럴 관계는 아닐 것 인터뷰하자. 또요? 인터뷰하자. 그때는 이제 디올백 문제 관련해서 디올백이 계속 지금까지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디올백을 그 터트린 폭로한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디올백 관련해서 제가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 디올백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입장이 있으면 나한테 해라. 허심탄회하게. 내가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겠다. 네. 그렇게 보냈더니 거기에 하트를 달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트를 단다고요? 예, 여사가. 고맙다고요? 하트 표시를 달아요. 이명수 기자가? 예, 예. 저 깜짝 이게 더 특종인데? 아니 그러니까 하트? 아까 이명수 기자의 매력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신기합니다. 보내면 제가 진짜 7시간 녹취록 뭐 디올백 이거 그다음에 또 뭐 MBC에 있을 때는 그 처가의 어떤 예.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예.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100% 저는 다 일십이었는데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그렇게 했는데도 하트 표시를. 잠깐만, 이명수 기자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는. 골 때리는 게 이철규 의원도 제가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화를 했는데 일단 안 받고요. 카톡이랑 문자로 질문지를 보냈는데 저한테 답을 안 하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허위의 보도를 하면 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보통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하고 또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를 해. 와. 이철규 의원이 이 업무 얘기하는 거야? 예. 그거 아니야. 아니야. 사실 아니야. 이명수 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전 국민이 알 것 같으면 저라면 이명수 전화마도 끊어버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니 근데 거기를 또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이명수 기자가 그것도 다 녹음했어요. 녹음이 다 녹음할 되고 거 있습니다.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취재 녹음하죠. 관련한 거는 녹음하죠. 녹음합니다. 예. 신기합니다. 예, 신기해요. 예, 지금 우리 댓글에 수박페페님이 정말 진짜 마성의 명수 기자님 이렇게 이명수 기자님 칭찬 이게 칭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월요일 날 또 녹음 파일 공개가 되니까요. 그것도 조금 기대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프님.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함께 하고요. 자,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인데 한밤중입니다. 이게 전남의 순천인데 도심에서 10대 소녀가 흉기에 찔려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베프께서 이 사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죠. 26일 예. 0시 40분이고요. 발생한 시각은요. 네. 순천시 조례동이라고 저도 거기서 거주했던 적이 예, 있습니다만은 순천.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아주 아주 밝은 데예요. 도심이에요. 한복판이에요. 예, 예. 거의.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은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청소년이고요. 예. 친구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했는데요. 아하. 가해자는 그 근처에 음식점을 하는 업주 같습니다. 업주. 예, 예. 30살 정도고요. 그 동영상에 나온 거를 보면은 일종의 트래킹을 한 것 같습니다. 쫓아간 것 같습니다. 상당 거리를. 예. 그런데 사실 둘은 일면식이 없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은 뒤에서 바로 공격을 했어요. 뒤에서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 왼손잡이는 아닌데 왼손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흉기 같은 건 누구를 불러갖고 네. 야 욕을 하고 뭐 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 바로 뒤에서 대화도 없이 그냥. 예, 바로 그냥 바로. 네. 그리고 난 쓰러진 피해자를 더 공격해 갖고 예. 마침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기사가 발견해 갖고 여러 가지 그때는 의식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괜찮냐고 묻고 아는 사람이었든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저 주차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뒤에 네. 잡혔는데 그때는 만취해 있었어요. 아, 술에 취해 있었다. 근데 지금 술에 취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범행을 할 때는 술이 안 취해 있었다는 건지 이게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예, 거죠.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흉기를 정말 뒤에서 휘두르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1.5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서 검거가 된 또 이유는 행인하고 다른 행인하고 말다툼하다가 신고받고 나온 경찰한테 잡혔다는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상하죠. 언제 술을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또 전혀 모르는 그 비양이죠. 그 여자 청소년을. 네.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뭐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 묻지마. 지금은 네.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지만은 네. 이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배달 기사분이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른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 범인이 어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하. 근데 흉기도 역시 그 준비하고 간 건데 문제는 사실 흉기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흉기는 어떻게 구입을 하거나 준비를 했을까요? 근데 본인이 음식점 주인이기 때문에 아하. 거기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흉기는 또 한참 다른 장소에 버렸어요. 네. 좀 안타까운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예. 우리가 신림역의 조선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서현역 사건도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을 뒤에서 옮겨서 네. 근데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 형사 기동대를 배치를 하고 굉장히 많은 형사적인 어떤 경찰의 조직을 바꿔놨는데 아니 뜬금없이 순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안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연불이었느냐. 네.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참 뭐 지금 말씀대로라면 베프님 말씀대로라면 이른바 묻지마 네. 무동기 이상 동기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불특정 피해자 아무런 뭐 이유 없이 이렇게 살해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경찰에서는 어떤 거를 그러면 봐야 됩니까? 이런 범죄를 뭐 막는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범인의 네. 동기를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기를 찾는 방법은 그 범인이 지금 이 사건 말고 이전에 네. 다른 뭐 방화든 아니면 성범죄든 뭔가 주거침입이든 다른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있었는지 네. 전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며칠 전이든 그 이전이든 이상한 조짐이 있었는지 예, 그런 걸 확인해 보면은 예. 본인이 혹시 주장할 수 있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사회적 불만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거고 네. 뭐 야간 시간이든 뭐 CCTV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범인의 동기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범행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찍혔기 때문에. 지금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동기, 그 다음에 여죄 여부 이걸 찾으면은 어느 정도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걱정은 이 예방과 대응을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천 같은 어떤 중에서 상당히 큰 도시에서 도심에서의 어떤 이런 범죄 방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부에서 면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별을 통보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를 찔러서 살해를 하고 여자친구 어머니한테도 상해를 가했던 김래아입니다. 김래아. 신상이 다 공개됐습니다. 공개됐죠. 예. 어제 최근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 내용? 교제폭력살인의 거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과 대학 중에 교제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스토킹이라든가 어떤 집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이 헤어지려고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걸 이제 어머니를 도와갖고 헤어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있는 자리에 김래아를 불러갖고 절대 그런 방법은 제가
하지 말라고 어느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범인의 굉장히 큰 공격성을 노출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많이 다치셨는데 어쨌든 이건 김래아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 돌아가셨고 사건은 그렇게 됐는데 정말 지금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검사도 판사님도 굉장히 김래아의 진술을 듣고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반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남의 일처럼 하고 그리고 뜬금없이 강아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 강아지한테 미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자기 모친한테는 별거 아니야. 나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저도 뭐 재판은 자주 하니까 재판에 가고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들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재판을 하면서도 이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최소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거기서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지금 강아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야 강아지? 그러니까 다시 질문도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적어도 판사님 앞에서는 자기가 그거라도 좀 미안한 척이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근데 이런 강아지 얘기를 왜 합니까 거기서? 이런 사람들은 그게 태생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고요?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강아지?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그 구치소에서 어머니가 김래아를 면회했던 건데 대화 녹취록도 공개가 됐다는데 그게 되게 황당하다면서요? 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와서 행복하게 우리 살자. 행복하게 살자. 네, 사랑의 엄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글쎄 이게 물론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모친한테 좀 달래는 뭐 이런 걱정을 줄이는 걸로 했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한 짓을 생각하면은 본인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모친의 중상을 입혔어요. 최소한도의 어떤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황당하죠. 결국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김래아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이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마스크도 쓰고 또 헤어스타일도 막 덥수룩하게 이렇게 재판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얼굴을 드러냈다고 재판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면으로 이런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하고 덥수룩한 헤어스타일로 그러니까 신상 공개된 얼굴랑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다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자기 얼굴을 노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게 맞는데 굉장히 자기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남한테 보이는 자기의 모습이죠. 남들이 보는 그거죠. 자, 이 김래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최후 변론에서 심신미약 얘기를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약을 먹고 소주와 두통약을 먹으면서 뭔가 자기가 비틀거리는 형태의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현행범 체포할 때 그런 것을 보이려고 한 건지 근데 이제 법무보영원에서는 정신감정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아니게 나오고. 그러니까 김래아 같은 형태의 교제폭력 살인범들이 굉장히 영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년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게 다시 신급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분명히 감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당연히 구형했겠지만은 이게 무기징역이 나오기가 좀
뭐 좀 애매합니다. 또 애매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애매하다. 예. 예. 또 사형이 사실은 안 나옵니다. 최근에 그렇죠. 거의 잘 최근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2명 이상을 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경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교제폭력 살인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무부에서 마찬가지, 사법부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좀 더 면밀한 규정과 수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어떤 생각 듭니다. 배프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교제폭력, 예. 연인 간의 폭력 이런 거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 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사귀는 사이에서 갑자기 그 화가 나서 벽을 두드린다든가 막 치고 이런 밀친다든가 밀친다든지 감정을 주체 못해 갖고 울거락 부르거락 한다. 아. 요거는 조짐이 1단계고요. 그게 1단계다. 2단계는 뭐 뭔가를 막 던지거나 막 이런 경우 2단계. 2단계. 세 번째가 벽치는 경우. 예. 2단계쯤 정도 됐을 때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다시 그때 헤어지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아까 말씀드린 예. 거 뭐냐면 헤어질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린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이러면은 이 범인들이 너무 작게 봅니다. 그래 나를 맞닥뜨릴 뭐 그게 없는 거지라고 쉽게 봅니다. 예. 당당하게 눈앞을 보면서 헤어지는데 헤어지되 이 범인이 물리적 폭력을 쓰는 걸 제어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 좋은 방법으로 파출소 앞에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 아니면은 변호사님을 앞으로 두고 해도 괜찮고 물리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근처, 그렇게 법원 근처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대동하고 그러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이건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자, 너무나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베프님한테 마지막에 그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자, 베프의 추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이제 마쳐야 되는데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50만 달성 기념으로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저와 함께 정치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글에 안내된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요, 50만 기념 굿즈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태그된 굿즈 눌러보시면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또 이상민,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김한매 사세행 대표가 대담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문희정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좀 본격적인 얘기 전에 네.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오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뭐 가까운 나라고 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지금 파벌이 공식적으로는 네. 해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누구라도 출마해라라고 하니까 무려 9명이나 되는 많이 후보들이 출마했네요.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의 지금 경제안보 담당상, 사나에. 그리고 예.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렇게 3명의 3파전인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 항상 높았었는데 예. 이번에 고이즈미가 조금 여론조사 결과 1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야, 젊은 고이즈미. 야, 그렇습니다. 참.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시바와 고이즈미 간의 2파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초창기에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만약에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결집을 할 경우에는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살짝 이 3파전으로 벌어지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선을 가게 될 거다. 1차 선거에서 과반을 얻은 사람이 없으면은 결선에 2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시바와 고이즈미 중에서 한 사람이 올라가고 다카이치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다카이치가 훨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카이치가요?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이 총재 선거가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론은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높아도 이것보다는 실제로 의원들이 누굴 뽑느냐. 그래서 우리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국회의장 뽑을 때 여론하고 다른 사람이 뽑혔어요. 똑같습니다. 의원식 제가 갑자기 그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의원들 생각은 내 마음입니다. 국민들 맞아요.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늘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었지만 단 한 번도 총리가 되지 못한 거고요. 다카이치나 고이즈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야. 지금 의원들이 결국은 결선에서 의원들의 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파벌이 해체가 됐는데요. 수장이 없어졌을 뿐이지 사실 원래 파벌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이가 멀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바쁜 게 뭐냐면 후보들이 계속 의원들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표 하나 줘. 뭐 이런 식으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본 의원들의 성향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쇄신을 요구하거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어쩌면 또 자기 위치고 또 기득권자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개혁을 하면 자기도 당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자, 우리나 일본이나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결선 갈 거는 확실하고 3파전에서 결선은 무조건 간다고 보고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저는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일본 자민당 내에서 총리가 바뀌는 거라서 뭐 그렇게 한일 관계라든지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굳이 한 사람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 참 다카이치는 꼭 피하고 싶습니다. 다카이치는 이 대화가 안 되는 분이라 안 이분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여성 총리가 있었나요, 일본이? 아니요. 없었습니다. 놀랍네요.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성 총리가. 미국도 지금 사실은 여성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50번 이상 가면서도 없었고 일본도 지금 오랫동안 총리가 바뀌면서도 자민당의 여성이 리더가 됐던 기억이 없거든요. 없죠. 사실 없어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결혼하면 그것도 지금 일본 지금 난리 났어요. 그거 바꾸냐 안 바꾸냐. 지금 고이즈미가 그거 바꾼다고 막 공약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수층이 반발하고 그래서 있다고. 또 돌려놓고 이런데 일본은 사실 보면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다 사또로 변할 거다. 전 국민이 뭐 그런 어떤 우스개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일본이 그만큼 정치로 봤을 땐
매우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네.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매우 나라죠. 보수적이에요. 일본 드라마만 봐도 여성들 캐릭터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뭔가 여성을 타이틀 롤로 한 드라마들을 보면 네. 여성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그렇죠. 예. 무조건 순적 여성의 역할을 딱 부여를 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예.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은데.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 뭐 벌써 나왔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덜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얘기했고, 자, 중동 이야기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이야기. 이스라엘 지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죠. 공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헤즈볼라도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우리 평론가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네.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고 네. 이스라엘이 보복 대응을 시작하면서 가자 전쟁이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딱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북부와 맞닿아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 간의 교전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네.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저강도였습니다. 그냥 한 번 주고 한 번 받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 17일에 레바논에서 삐삐 수천 대가 이제 폭발을 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 날 무전기까지 폭발을 맞습니다.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이 거기다가 대규모 공습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3일부터는 말 그대로 북쪽의 화살 작전명에 따라 가지고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있는 폭격을 정말 퍼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전면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퍼붓고 있는 공격의 수준은 거의 전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헤즈볼라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워낙 방공망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다 격퇴했다, 격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모의 훈련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죠. 네. 자, 중동의 최고 전문가. 중동 최고 전문가 아니고 죄송해요. 정등 지역 기자.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중동 지역 기자 알파고 기자님 오셨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심각한 거 맞죠? 심각한 거 맞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최소 한 달. 그리고 어제 좀 약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 그대로 큰 패신이 벌어졌는데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가 아시다시피 레바논의 주인이 프랑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입장에서 자기 레바논 자식이 이렇게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마크론하고 이제 바이든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나타냐후랑 야 우리는 좀 약간 휴전한 빨리 해서 이거는 레바논에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뭘 하려고 했고 레바논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전안이 나왔다가 미국 얘기는 우리는 나타냐후 총리의 정부와 함께 우리는 좋은 이제 휴전안을 준비했다고 미국 입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나타냐후 정부가 그 휴전안을 미리 몰래 이렇게 폭로를 시켜버리니까 자기 내각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발이 나와서 아니야 이런 휴전으로 우리는 휴전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휴전안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너무 화가 나 있어. 우리 같이 준비했는데. 미국 프랑스가 지금 말씀처럼 유엔 총회에서 했던 얘기 3주 휴전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와. 아니 근데 지금까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가자 지구와 관련해서도 휴전 협상 미국 뭐라고 얘기했어요? 90% 됐어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무슨 얘기야? 나는 거기에 합의를 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 휴전을 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잘 되고 40일밖에 안 있어요. 남았어요. 잘 되고 있어요. 하고 네.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고요. 아니 프랑스가 그럼 레바논에 왜 신경을 쓰느냐? 프랑스가요. 본인들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그래요? 지금 뭐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나 그 캄보디아 그쪽도 그럽니까? 프랑스 군과 군사 협력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프랑스는 그런 욕심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알제리나 이런 나라에서도 너 프랑스 나가. 그리고 뭐 군사 쿠데타 일어난 곳에서도 프랑스군 나가. 또는 프랑스 관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고통받는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랑스가 와서 좀 중재해달라 그럴 수도 이런 있겠네요. 식인 그런 거죠. 거를 이용해서 네. 하는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예. 전쟁의 핵심은 사실 한국 언론에서 잘 언급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마지막 11개월 동안 이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를 때리면서 북부 동네에 있는 한 이스라엘 공식 수조로는 6만 명, 네. 언급되는 건 한 10만 명 정도의 국내 난민이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난민. 이스라엘의 난민이 생겼다는 예. 거죠. 이제 북쪽 지구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스라엘 정부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는 우리 시민 취급을 안 한다. 너네는 텔아비브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좀 약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10만 명이 다시 자기 동네에다가 재배치돼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헤즈볼라 이렇게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들어가고 되는데 이 분들이 왜 자기네 집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이스라엘 시민도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외부에서 새로운 유태인들을 이주시켜야 되고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국내 안에 있는 유태인들도 대다수가 이중 국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이 나라를 떠나면 안 돼요. 돌아가 버리겠죠. 만약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인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10만 명, 6만 명이 자기 동네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는 너무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헤즈볼라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너를 모든 무기를 다 없애겠다. 우리도 알아 이 말에 일리가 없다는 거. 근데 너네 리타니 강 북쪽으로 가. 리타니 강 북쪽으로 가면 니네들 그 쓰레기 같은 미사일들이란 우리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헤즈볼라한테 싫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네타냐후가 계속 하려는 게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 때문에. 당연하죠. 예. 이 전쟁을 계속 끌고 있는 이유가 본인의 권력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왜 휴전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인질의 가족들이 네타냐후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대규모로 그러니까요. 휴전하라고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바논을 지금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관심이 레바논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잘한다. 그래. 헤즈볼라가 맨날 우리 북쪽에 사는 사람들 좀 괴롭혔는데 이번 기회에 싹 몰아내자. 이런 의견이 비등하면서 네타냐후가 속하고 있는 리쿠드 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네타냐후라는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정당에 대한. 왜냐하면 그 리쿠드 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고 동시에도 국방부 장관 갈란트 리쿠드 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란트하고 나타냐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에 대한 지지지 그 정당에 대한 지지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스라엘의 많은 국민들은 전쟁 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공격이 너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국민들도? 예, 왜냐하면 하루 만에 800명이 일반인 400명 군인이 죽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초예요. 이걸 좀 약간 트라우마를 당분간은 한 10년, 20년 동안 이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9.11 같은 존재예요. 9.11 테러 같은 거다, 이거는. 그러면 국민들도 일부는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반대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집권하는 네타냐후가 이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계속 정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될 때 유엔의 승인을 얻어서 건국이 될 때 거기 원래 살던 아랍인들의 허락을 받고 건국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영국 이래가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원래 갈등의 씨앗을 본인들이 심으면서 나라를 건국을 했으면은 이 자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감안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발 더 나아갔던 게 뭐냐면 원래 허락된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전쟁으로 빼앗은 거예요. 인근 국가들로부터. 근데 아까 이중국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살로 들어오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중국적자야. 그러면 원래 살던 나라에서 충분히 먹고 살고 잘 살면은 굳이 내가 그 위험한 땅으로 들어갈까요? 쉽진 않겠죠. 쉽진 않죠. 애국심, 민족의식 있긴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척박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못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봤자 그 나라에서 별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모인단 말이죠.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여기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걸 했냐면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는 진보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건국이 됐지만 여기에 남는 사람들이 점점 보수화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극우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다른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다른 인근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지는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맞네요. 겁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예. 이스라엘 정치인 우이고 이스라엘 군이 좌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놀랐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 그런 듣고. 사례가 잘 없거든요. 군은 좌인데 정치는 우다. 이 반대 이렇게 군대가 좌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 예를 대표적인 그 좌익 그 정치인 에훗 바락. 뭐 물론 뭐 우리 보기에도 우포일 수 있지만 근데 국내에서는 좌로 이제 낙인 찍힌 사람들 이분이 예전에 군인이었고 여성 옷을 입어가지고 레바논에 들어가서 그 뭐죠 그 팔레스타인 변장하고. 사람들을 뭐 죽이려고 했던 분인데 그분마저 지금 좌익으로 그 낙인 찍힌 상황이에요. 일단 굉장히 극우화되고 있다. 극우화되고. 레바논이 지금 또 눈에 띄면서 가자 지구는 좀 주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가자 지구 휴전 협상 가능한 겁니까? 없어요. 아, 노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게다가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인질 석방해와라 휴전해라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죠. 베트남은. 네, 그리고 전 세계 관심이 지금 레바논으로 쏠린 사이에 가자 지구의 폭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가자 지구의 난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어도 사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덜해진 거죠. 자, 유엔 총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개막을 했는데 30일까지 193개 나라 대표 연설이 이제 됩니다. 그렇지만 뭐 핵심은 지금 유엔의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핵심 두 가지예요. 중동, 우크라이나. 그 얘기를 아마 전쟁 얘기를 하겠죠. 아마도.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항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는 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게 핵심 의제였어요. 네. 그게 핵심 의제가 되면서 늘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하는 중국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네. 이번에는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을 왔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모습이.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은 이스라엘 전쟁이 부각되는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나와는 관계가 좋았고 나는 상대할 수 있어. 근데 해리스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해리스 정부에서는 자꾸 그들에 대해서 적대화하고 악마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리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나 김정은하고 대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난 대화할 거거든. 이라고 하니까 반대 급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얘기 좀 해보면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얘기는 이번에 안 한 것 같아요. 매년 하다가 결국은 북한보다는 더 눈에 본인이 봤을 때는 중동이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씀 주십시오. 그거 맞고요. 그리고 갈 때는 좀 약간 깔끔한 마지막 연설이잖아요. 네, 마지막 연설이에요. 갈 때는 마지막 연설이었기 때문에 이제 깔끔한 연설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굳이 좀 약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얘기들을 갖다 붙이면 뭐 의미가 없고 본인이 할 수 없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깔끔한 연설을 하셨어요. 어르신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유엔 총회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 다룰 때 뭐 누가 어떤 연설을 했느냐에 집중을 주는데 사실은 이 행사는 연설만으로 되는 행사가 아니고 그렇죠. 정상들이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갈 때마다 각 정상마다 하는 비속어로 말하자면 꼬라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튀르키예가 뭘 했냐면 그
유세 운동할 때 쓴 트럭들 있잖아요. 네. 그거 몇십 대 정도 빌려가지고 트럭을요? 예, 뉴요크에서 그런 그 트럭가 에르도안이 유엔에 있을 때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트럭 위에다가 뭘 쓰냐면 뭘 써놨습니까? 세계는 어대국보다 크다. 5대국보다 크다? 이제 그거잖아요. 상임 이사국 다 5개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가 더 크다. 뭐 5대국들은 뭐냐. 다음에는 그 모습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에르도안이 미국에 가서 강대국들한테 도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나와요. 대단합니다. 진짜 튀르키 얘기 좀 해보면 야, 또 거기 가서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하는 거네요. 결국은. 아니 결국은 와, 정말? 국내 정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 국제 외교 무대에 나오는 것도 실제로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건 내부용이죠. 어떤 네. 의미에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모 대통령들은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지지율 올라간다 그랬는데 네. 아닌 경우도 아는 경우도 뭐 있긴 예를 들면 합니다. 아닌 경우도 지난 총회인가 지지난 총회였는데 그때 에르도안은 자기네 이제 책이 쓰셨는데 물론 본인이 안 썼겠죠. 그 책을 이제 좀 약간 나눠줬는데 나눠지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세계 정상이 이거 뭐야 하다가 이거 하다가 그 사진들이 찍혔고 세계 정상들의 에르도안을 쓰는 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들 버리고 갔어요. 그 책들이 다 총회에 남았는데 하여튼 좀 약간 이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거죠. 유엔 총회 때 그것들도 좀 보도됐으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참 좀 특이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잘못 얘기했다가 또 마음 편하게 말씀하세요. 입국 거절 당할 것 같아서 말을 못 아니 하고. 저분 이미 입국 안 되시고요. 그렇습니까? 예. 또 이 알파고랑 또 접촉하면 또 다 같이 거절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튀르키예 가기 전에는 알파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연설했습니다. 중국, 브라질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하고 브라질이 네.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휴전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니들 그거 쓴 러시아 편에서만 쓴 거잖아. 네. 그리고 우리의 얘기는 1도 안 들어갔고 우리 얘기는 전혀 듣질 않고 만든 휴전 협상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니들이 우리 휴전을 이야기해? 이러면서 예, 강하게 비토를 했죠. 예. 근데 사실 브라질하고 중국은 특히나 더더욱 최근 들어서 모든 외교적 분쟁에 중재자로서 굉장히 잘 나서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니 우크라이나의 전 외무장관도 그 당시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팔레스타인의 그 정치단체 대표들, 정당 대표들도 다 중국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그런 국제 질서, 미국이 끌고 가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든 깨고 싶은 상황에서 본인이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차이나 머니가 아무리 많아도 네. 사실 조금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제는 듭니다. 이제 머니 아니고 지식이거든요. 중국의 지식? 예. 러시아는 머니가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뭘 개입하고 중개한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동안 소련을 걸치면서 그 전에 된 러시아 제국을 걸치면서 나름 좀 약간 노화가 누적됐어요. 근데 중국 그냥 단순히 돈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중개 일들이. 돈으로는 어렵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는 외교적 신뢰가 있거든요. 어떤 협상안은 입에서 던지기 전에는 양쪽이란 충분히 양자회담을 가져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평론가님하고 MC님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중간에 나와서 이제 중계를 하려고 하면 그렇죠. 충분히 이쪽이란다 저쪽이란다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입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형이야 야 니네들 싸우지 마면 그거 그냥 갑질이에요. 협상을 제대로 갖고 와야 된다. 지금 말씀했던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 푸틴은 안 왔어요. 2015년 이후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유엔 총회에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럼 당연한 거죠. 나가지 않는다. 아니 미국이 지들 똘마니들 불러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러시아가 굳이 그 행사의 위상을 높여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어쨌든 중국과 또다시 다른 편에서 브릭스를 이용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모아가지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네.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유엔 총회 힘을 더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젤렌스키가 왔잖아요. 더 가기 싫겠죠. 당연하죠. 만나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이? 당연하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면 젤렌스키는 쪼크할 거예요. 아, 농담할 것이다. 왜 개그맨이시니까. 이것도. 아니 진짜 개그맨 출신이에요. 그건 맞는데. 옛날 영상들을 봤는데 이 사람 어떻게 대통령 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쟁 중인데 쪼크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어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SNS에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